자, 그러면 이제 그 행정 군대 개혁하려면 일단 이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인제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 당시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잘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일종의 총액제를 실시했는데, 이 총액제 실시 과정을 좀 보면요. 그 노마 정부에서 인제 중앙정부죠. 중앙정부에서 예산 총액을 결정해요. 그러면 그 관할 속주에 할당하면 또 관할 속주는 이 도시와 농촌 지역에 또 할당하죠. 그래서 도시시 참사에서 인제 뭐냐면 그걸 결정해서 상인과 수공업자에 부과하고, 그리고 그쪽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지주나 뭐 그런 사람들이 부과하면 그걸 또 소작인들에게 또 부과를 하죠. 자, 그래서 실제 인제 뭐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여기 도시의 지역 같은 경우에 상인과 수공업자들, 그다음에 그 밑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소작인들이 인제 또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인제 세금 내기 너무 많아지니까 도망을 가. 어 그리고 이제 직업을 버려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고 직업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직역을 고정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작인과 이 소농들에게 부과하니까 얘네들이 이 세금을 건드지 못해 건 건 견디지 못해 가지고 자기 땅을 인제 뭐냐면 대주주한테 인제 어 놔두고 그 예탁을 하고 자기는 경작권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인제 애들이 인제 뭐냐면 예속적인 소작제가 형성되죠. 그러니까 노예는 아닌데 뭐냐면 신분이나 경제적 측면을 볼 때 뭐냐 예속된 그런 소작제가 형성되는데, 이들 소작인들은 이런 예속적인 소작놈들을 콜로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콜로누스 콜로 이런 콜로누스제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토지를 가진 대지주나 그다음에 인제 그 해 항쟁 항제량의 경영자들은 소작인과 소농민에게 부담을 시키는데, 이들이 인제 그 세금을 못 내니까 토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제 토지를 결박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직역을 고정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소작인들은 다른 데도 도망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인제 자유를 포기하고 대지주의 보호를 구하는 방식으로 했다. 자기 토지를 갖다 바치고 보호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 예속적인 소농과 소작인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존의 소작인들은 자유는 평등한 자유는 평민이지만 이 사람들은 예속적인 소작인들이에요. 그래서 콜료노스라는 이제 계층이 형성됐고요. 이 콜료노스를 바탕으로 인제 형성된 농장을 콜로나투스라고 하죠. 콜로나투스. 예. 그래서 인제 뭐냐면 디오클레티누스 상대 전후로 해 갖고 형성된 인제 뭐냐면 그 어 농장 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물가가 많이 뛰니까 그 당시에 이제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어요. 최고 가격. 그 인플레이션을 대응해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서 물가 보수를 억제했다. 그래서 보통 인플레이션이 실시되면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요. 그거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도 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그래서 물가 보수를 억제를 했다 했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줄을 한번 읽어 볼게요. 그래서 인제 그 인플레이션이 뛰었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금화, 은화의 어떤 실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함량이 떨어진 그 은화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고 은화 가치가 떨어지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고, 그리고 또 인제 세금을 거둘 때도 환물료 걸었어요, 환물료.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금감의 은하의 실질 가치를 재정 초기 수준에 하는 한편 각종 임금과 가격 상한율 을 제국 전역에 적용하는 이른바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건전한 시장을 회복하지 않은 채 국가에 비해서 강요된 이 재정 정책은 예상적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은하의 가치는 다시 급속도로 하락했고, 일반인들 임금과 은하의 기초 일반인들 임금이 은하의 기초를 되고 있었으므로 경제 파국이 심화되어 도시에서 혜택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했고요. 그다음 화폐 가치 저하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촉진되어
세금도 헌물세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디오클레티누스 황제는 최고각계를 실시해서 모든 물가 보수를 억제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결국엔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디오클레티누스가 죽고 나서 또 뭐냐면 한참 혼란이 있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디오클레티누스는 4 명의 황제제를 뒀는데, 문제는 이제 디오클레스 죽으니까 누가 디오클레티누스를 계승할 것이 가지고 또 싸웠어요. 그래 갖고 결국엔 최종적인 승자가 누가 되었냐면 콘스탄티누스가 되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업적을 좀 보면요. 자, 일단은 디오클레티누스 업적을 계승해서 동방적인 전제 군주를 확립을 했죠. 그래 갖고 인제 또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옮긴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 공인하고 좀 관련돼 있는데, 그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밀라노 칠령 같은 걸 공표해서 기독교 공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후원 아래 기독교 세력 후원 아래 통치하려고 했는데, 노마는 그 당시 기독교 세력이 적었어. 원로원 세력들이 강했고 정통신을 많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로 옮겼다. 그게 인제 있고, 그다음에 또 동부지중해 지역이 또 경제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로 을 이제 옮겼는데, 원래 이 지역은 비잔티움이라고 했죠. 비잔티움. 근데 거기에 이제 황제가 수도를 옮기면서 새로운 또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라고 하고 오늘날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예. 자, 그리고 인제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해서 종래 4 명이 인제 이렇게 통치했던 제도를 하나로 통합을 시켰다. 그래서 제2계승 제도를 폐지시켰다는 거.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회 경제 정책들 보면요. 일단은 콜로니스 제도를 강화하죠. 이 콜로니스 제도는 이미 디오클레티누스 황제 전후로 해 갖고 인제 등장했던 건데,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인제 강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걸 원조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소작인이 도망가면, 계속적 소작인 콜루누스가 도망가면 얘가 인제 뭐냐면 쫓아갈 수 있는 권리를 뭐냐면 주인에게 주는 거야. 물론 주인이 예전부터 그걸 있었는데, 이런 추세 권리, 쫓아가 도망간 그 소작인들 잡아온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이 원조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원조법을 실시했다는 거 여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직업 동굴령을 내리죠. 모든 직업을 고정화시키고 엄격히 계층화시켰다. 이미 인제 디오클레티누스 때 했던 것을 좀 더 강화시켰다. 법으로 인제 딱 정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화폐 개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은화를 했어요. 근데 은화의 질이 확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그랬고, 은화인 아카, 그러니까 은한데 이게 은 함량이 떨어진 걸 아카라고 하잖아요. 이 아카를 구축할 몰아낼 목적이죠. 솔리드스란 그 말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통화 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죠. 이거조차도 인제 악화가 돼 버리죠. 예. 그리고 최고 가격제를 폐지시켰다. 예. 이런 정책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예전에 콘스탄티노플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요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리고 종교 정책으로서는 이제 밀라노 칠령을 공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죠. 예, 기독교 세력의 후원을 받고 통치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황제권 강화와 연결돼서 했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하고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이제 이제 쇠퇴는 가속화됐죠. 결국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 테오도시가 죽기 전에 인제 뭐 자기 아들에게 땅을 나눠 줬죠. 그래서 동로마, 서노마로 분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뒤에 이제 기독교와 관련돼서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죠. 그래서 이 공인인데, 공인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고, 국교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지 말고 기독교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를 제패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동로마, 서노마가 나눠졌는데, 서노마는 이제 게르만 용병대였던 오도 아케르에게 멸망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길 기점으로 해서 서노마 서양 고대의 멸망, 중세의 시작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됐죠. 그래서 여기를 중세의 끝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세의 시작과 중세의 끝을 각각 서노마와 동로마의 멸망으로 등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재정 전개와 재정 후기 때 경제 사항 관련된 내용인데 요걸 좀 잠깐 볼게요. 재정 전개 때는 볼 필요 없고 재정 후기 때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농촌 지역에 여러 혼란이 일어났는데 일단 노예 공급이 안 되죠. 정복 전쟁 끊기면서 나티폰들이 이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세금이 늘어나면서 농민 부담이 가중됐고 등등, 전염병 등등 해 갖고 이제 노동력 감소해서 이농 현상이 일어나면서 노동력이 부족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냐면 그 해결하기 위해서 소작인들을 아예 묶어 놨죠. 예. 그래 갖고 소작인들을 이제 뭐냐면 그 강제로 토지 결박시키고, 그 앞에서 얘기한 좀 원조법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소작이 도망갈 때 도망간 소작을 네 잡아올 수 있는 권리를 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인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그 이렇게 상공업이나 농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제 뭐냐 엉망이 되다 보니까 또 이민족의 침해받고 해서 국가 재정은 또 늘어나죠. 세금은 그렇다고 해서 걷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 재정의 압박이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확보하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은하니 뭐 이런 것들 측량화폐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측량화폐를. 그래서 은하의 질이 점점 떨어져. 함량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또 뭐냐면 수공업 생산이 또 낮아지고 무역이 퇴조되고 도시 경제가 쇠퇴되고, 그래서 인제 예전처럼 인제 이렇게 도시 경제가 발달해 가지고 인제 서로 그 보완하는 치가 아니라 지역 단위 자연 경제를 회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통화의식이 떨어지니까 현물 징수, 현물 급료를 지급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제 뭐냐면 경기가 쇠퇴하기 시작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폭삭 망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공업이나 상공업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도시 경제가 쇠퇴되면서 자연 경제가 해고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노마의 문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뭐 노마의 문화는 볼 건 없어요. 그래서 인제 기독교 외에는 그냥 그리스의 문화의 어떤 모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는 좀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실용적 실제적 문화가 좀 뭐냐면 발달됐다 정도. 그리스와 좀 차이를 두자면, 예.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요. 그 로마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고전 문화를 완성시켰죠. 그러니까 로마 자체의 문화는 그렇게 없지만 기존의 인제 여러 그 지역의 문화를 흡수 통합을 했던 거죠. 그 종합적이고 절충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문화는 그리스야. 예. 그 그리스에 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남이탈리아 지역 예전에 그리스 식민 도시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에 인제 뭐냐면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인제 예술이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인제 소프트 파워 같은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인제 그리스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요거죠.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문화가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나름 이상적이죠. 조화와 균형의 미. 근데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세계 대제국을 통치하다 보니까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문화가 발달됐는데, 학문과 예술은 그리스보다 상당히 낙후됐지만 이런 이제 실용적인 부분은 상당히 그리스보다 더 발달됐다. 그래서 이제 법률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 예. 그래서 이제 토목하고 건축 어 차이점 아시죠? 토목은 사회 간접 자본을 인제 얘기하는 도로라든지 그다음 다리 이런 것들이고, 건축은 집을 짓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 노마의 문화 특징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기독교를 전파시켰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원래는 인제 이게 어떤 게 저기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교 유대교를 좀 번영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유대교에 비해서 이제 보편성이 상당히 강하죠. 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제 뭐냐면 힘이 없으면 이게 전파가 안 되잖아. 예.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힘을 했던 나라가 로마죠. 그래서 로마는 초창기 때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공인 이후에 적극적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로마의 행정력과 영향력을 통해서 기독교를 확산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를 통해 기독교가 전 유로파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에 이제 그리스 문화를 바탕인 헬레니즘과 그다음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헤브라이즘이 상보적으로 융합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럽 문화의 원동력으로 작용됐고, 그리고 보편적 세계 종교로 성장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보편적인 세계적인 노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문화적인 교량 역할을 했다. 그래서 동아 제국은 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그리스 이 이전의 고전 문화를 유럽에 확산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형처럼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내지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지까지 들어갔는데 로마 문화 확산은 곧 그리스 문화의 확산이에요. 그래서 로마 그리스 문화를 내지까지 이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때 이제 언어가 라틴어죠. 그래서 라틴어가 중세 시대 때 영어 역할을 했다는 거죠. 참고로 라틴어는 고대 시대 때 그 로마에서 사용했던 언어를 라틴어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지금 이탈리아어하고는 좀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이탈리아어는 후에 근대 시대 때 만들어진 이제 여러 어죠. 원래 이탈리아는 그 여러 이제 뭐냐면 그 도시국가도 일어났고 도시국가에 따라서 방언도 되게 달랐어요. 거의 300 개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라틴어 노마 지역에 있었던 사용했던 그 언어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거의 사문화됐다가 그렇지만 인제 그 모든 그 고대 문자들이 이제 고대 기록들이 라틴어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일종 학자들에게 이제 널리 유통이 되죠. 그래서 이 라틴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언어들이 또 어원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하여튼 이 라틴어를 매개로 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화가 라틴어 기반으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세계 제국을 팽창할 때 형성했는데 이때 라틴 문화가 형성됐고요. 철학은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철학은 독자적인 철학이나 뭐 그런 사상 체계도 없고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의 모방이야. 철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스토아파 있죠. 스토아파를 좀 약간 계속 발전시켰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토아파는 어디에 또 영향을 주냐면 그건 뒤에 좀 얘기했지만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주다. 자연법 사상에. 네. 그래서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실정법을 초월하는 실정법의 기반을 바탕이 된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줬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대표적인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학자들은 히게로, 세네카,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형제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에피쿠스 학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로마 시대 때 에피쿠스 학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토아파는 이제 좀 약간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에피쿠스 학파는 좀 생활 윤리로서 이제 작용되죠. 생활의 어떤 다 돼서 좀 현실적이고 쾌락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변질된 거죠. 예. 그래서 요 철학 관련된 내용을 제가 뭐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대충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밑에 철학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또 마르크스 아울리니스 이름 정도 오연제면서 철학자로서 인제 유명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때 인제 또 신플라톤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가끔씩 인제 그 서양 중세에서 읽어 보면 나오는 건데 플라톤 철학을 이상화시켰다.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좀 형이상화시켰다. 어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게 인제 그 이슬람교, 기독교, 르네상스 등등에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어 철학적으로 따지면 되게 어려운데 그 제정후기 때에 보통 인제 그 민중들은 이 혼란 상황에 이제 위탁처로서 종교를 찾았잖아요. 그 동방 종교라든지 기독교 같은 걸 찾았던 거고 주로 인제 철학 그 뭐냐 철학자들이나 좀 지식인들은 철학의 위탁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 마음의 위안을. 그때 인제 대표적인 게 신플라톤주의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후에 인제 이게 기독교의 어떤 신앙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이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중세 시대 또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졌다 이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요거는 예 로마 제정 때. 자, 그다음에 역사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역사 부분은 좀 약간 기억은 해줄 필요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이제 현대 역사가들과 비교해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09년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요. 자, 이 역사는 이제 그 문학하고 연결돼 있죠. 보통 서양의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꼭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근대시 낭키가 등장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투키디데스는 이제 예의적인 거고 그 역사는 이 문학적 소설과 인제 연결돼 있고 주로 이제 라틴어로 인제 많이 적혀져 있죠. 네. 자, 그러면 인제 대표적인 사람은 니비우스라는 있어요. 니비우스는 09년 기출문제에 잠깐 언급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마사를 인제 뭐냐면 저술을 했죠. 로마의 역사를. 그래서 잠깐 이제 그 보충자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사라진 그 노마 작가의 서술과 전설 토대로 건국 이래 노마사를 기록을 했고요. 노마의 역사를 가장하여 기술해서 사실과 허구를 혼재해서 기록했고 비과학적 서술이에요. 그리고 공화정 시대 때 노마의 정치 이념을 서술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다. 대개 교훈을 주는 역사는 순환사관과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뭐냐면 과학적 역사 방식이 아니라 되게 보면 이게 역사인지 문학인지 신학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신화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헤로도토스의 영향하고 좀 대비해서 나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헤로도토스하고 리비우스하고 이렇게 짝지어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타켄티우스가 있어. 타켄티스는 인제 뭐냐면 게르마니아를 전수했고요. 게르마니아. 노마의 기풍을 상실하고 이게 제정 때 얘긴데 제정 때 들어가면 이제 노마가 기울어졌잖아요. 기울어진 원인을 보니까 예전에 공화정 말기 때 이제 뭐 포에니 전쟁 등 여러 이제 전투에서 그 당시에 용감하고 이게 씩씩한 사람들은 그때 다 죽었고 다 나약하고 인제 뭐냐 퇴폐한 인물들이 계속 그 후손들이 남아서 결국에는 이제 노마가 이렇게 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냐면 게르만족들에게 관심을 했는데 게르만족들은 이제 뭐냐면 노마이처럼 기풍이 상실되고 퇴폐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르만족에 관심이 있고 게르만족들에 이제 관련된 그 뭐냐면 글을 썼어요. 이게 게르마니아야. 이 타켄티스에. 그래서 이 게르마니아는 그 당시 갈리아 정기와 함께 게르만의 어떤 그 문학적 게르만족에 대한 그 역사적 서술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게르마니아와 그다음에 그 갈리아 전기. 그래서 이 갈리아 전기하고 게르마니아는 게르만족들의 어떤 문화적, 역사적 가치로서 상당히 있다. 그래서 게르만족들의 어떤 생활 모습이나 이런 것들 잘 기록돼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갈리아 전기를 쓴 것은 이 갈리아 지역은 그 뭐냐 프랑스 지역이니까 이 프랑스 지역은 그 당시 어 게르만족들이 살았던 건 아니고요. 게르만족도 그 옆에 살았죠. 예. 근데 이제 이때 그 갈리아 전기의 주 내용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켈팅족이었지만 그 옆에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들을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꼽사리 껴 가지고 갈리아 전기에 게르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요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폴레비우스죠. 이 사람도 공군력 기출 문제 나왔는데 로마 발전사를 저술했죠. 이 폴레비우스는 이 사람은 로마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이제 시기 때 그 로마 시기 때 이제 그리스의 아카이아 동맹에 있었거든요. 그 아카이아 동맹 속에 있던 정치가 활동했다가 그 뭐냐면 로마와 싸워서 패해 가지고 로마에 압송을 해서 노예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제 운이 좋게 이제 지식인 출신의 노예다 보니까 일종의 가정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명문가였던 스킨피오 집안에 들어가서 그 당시 소스킨피오를 또 교육을 시켰고 대우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예하면 로마 노예 가면 뭐 땡볕에 막 일을 하는 그 노예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식인 출신의 노예 같은 경우에는 가정교사 출신도 있다. 가정교사 역할 물론 그게 극소수지만. 자 그래서 폴레비우스는 왜 그 자기 족이었던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가 이렇게 팽창했냐. 그걸 뭐냐면 좀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로마 발전사라는 것을 저술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와 카르타고의 몰락과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는 로마의 팽창을 목격하고 로마의 흥기를 세계사적인 관점에 서술했다라는 거죠. 예. 다음 물론 이게 얼마나 인제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냐 이런 거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시기 때 기준으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서술했다. 보편성 있는 어떤 법칙에 따라서 정치 발전의 법칙에 따라서 서술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공군력 기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해겔 있죠. 해겔. 해겔의 역사관다. 해겔도 인제 일종의 보편적인 어떤 역사관을 제시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이제 딱 보니까 이게 정치 체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된다는 거죠. 왕정, 창우정, 삼주정, 귀족정, 가두정, 민주정, 중우정 이런 것들 순환돼서 나름대로 인제 뭐 어떤 세계사적인 관점, 보편적 기준을 제시했다. 물론 이게 보편적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에 딱 한정해서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보편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폴레비우스는 역사에 참다한 목적이 훈계와 조언에 있다. 교훈적 측면을 강조했다는데 참고로 정근대 시대 때는 역사 목적이 다 교훈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생각 안 나시면 그냥 교훈적 역사를 강조했다면
거의 90%가 맞아떨어져요. 예 하여튼 그다음에 인제 교훈적 목적이다 보니까 인제 앞에 이 교훈적 역사관은 항상 뭐가 있죠? 순환사관과 연결됐다고 했죠.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나 역사 서술의 실용성 개념을 도입했다. 예. 그래서 폴레비우스는 예전에 해결하고 관련돼서 보편적인 어떤 보편성 이런 것들 정치 순환에 대한 보편성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나왔다라고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요 부분이.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플라토고라는 사람 있죠. 비교 영웅적. 이 사람 가끔씩 교과서 사료에도 나왔던 거죠. 그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을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로마의 법령은 법률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인 실제적인 문화가 발달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중에 하나가 이제 법률이죠. 예. 그래서 이 로마의 법은 후대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법은 공법, 형법이고 이제 공법과 민법이 있죠. 형법을 이제 공법이라고 하고 네 민법이 있는데 공법은 이제 국가와 국가의 어떤 안정을 위협하는 것들 그죠. 예를 들어 뭐 살인죄 뭐 반란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나도 그걸 놔둘 경우에는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형법을 가지고 이제 처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과 개인의 문제야. 그냥 단순한 재산, 뭐 양육, 뭐 이혼 이런 소송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뭐냐면 국가 권력이나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지 않고 그냥 개인 간의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는 부분은 민법에서 처리하죠. 그런데 이제 로마는 이 공법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공법은 형법은. 그런데 이 민법이 상당히 발달됐다. 그래서 재산권, 계약권, 상속권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됐고 이 로마의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대 근대 민법에도 영향을 줘요. 이 근대 민법에도. 요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전에 한번 공군형 기출문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 로마법하고 대응해 가지고 게르만법하고 인제 뭐냐면 비교하는 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은 되게 선진적인 데 비해서 게르만법은 부족법이고 간습법이기 때문에 좀 후진적이었죠. 근데 중세 시대는 중세 중기 때까지만 해도 로마법이 쇠퇴하고 오히려 게르만법이 뭐냐면 약진했죠. 이 문화의 역행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하여튼 이 당시 이제 로마법하고 게르만법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왔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로마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한정돼서 얘기하고요. 게르만법은 나중에 중세 초기 때 따로 제가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걸 이제 게르만법을 얘기하면서 로마법과 비교하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자 로마법의 특징은 로마 문화의 최대 유산이었다. 그래서 이 강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과정에서 있고 특히 민법이 발달됐고 이게 근대 법전에 큰 영향을 줬다. 자 법의 구성 과정을 좀 볼게요. 예. 예 교과서를 보니까 이게 좀 잘 돼 있더라고. 예 그래서 농업법의 발전 과정을 좀 정리해 여기 또 발췌했는데 자 먼저 인제 간습법이죠. 이 불문법인데 이 간습법의 문제점은 뭐냐면 귀족들이 뭐냐면 자의적으로 운영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성문화시킨 게 최초의 성문법이 시위법이죠. 그래서 이 시위법부터 이제 시민법이 인제 만드는데 이 시민법이라는 것은 주로 인제 뭐냐면 노마의 어떤 간습이나 노마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켰다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자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이 시민법 관련돼 갖고 인제 예전에 시위법도 있고 우리가 이제 니키니우스법도 있고 포르테우스법도 있고 등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시민법은 이제 주로 누가 로마 시민만 대상으로 한 거야, 로마 시민만. 자 근데 이 문제는 인제 노마가 인제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가서 곳곳을 점령하고 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가 등장해? 만민법이 등장해. 자 만민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시민법은 이탈리아에서는 통할 수 있어도 이 이탈리아 밖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의 종교의 법도 있고 간습도 있고 이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갖고 만든 것들이 만민법이야. 자 만민법은 초창기 때는 로마 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적용되는 법이었죠 요거는. 자 근데 인제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칼리쿠라가 뭐냐 로마 제국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인제는
시민법하고 예전에 만민법 양대 체제가 있었는데 이분법 체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인제 뭐냐 시민권을 얻게 되니까 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통합했냐면 여기는 좀 약간 보편성이 적고 요거는 보편성이 크잖아요. 요렇게 통합을 시켰어. 예. 그래 갖고 그 당시 이제 황제 칼라칼라 황제가 로마 제국 내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되면서 제국 내에 인제 모든 주민들이 그 만민법으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시민법에 만민법이 이렇게 통합이 됐고 그리고 인제 뭐냐면 요 시민법과 만민법은 이제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원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런 것들 인제 뭐냐면 통합할 수 있는 법이 자연법이다. 자연법이라는 거는 실정법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일반 법이 있으면 딱 법에도 위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뭐 조례가 있고 등등인데 최상의 법이 뭐야? 헌법이죠. 헌법은 어떤 구체적인 건 내용을 제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법의 어떤 이제 이념이나 어떤 근원, 정당성을 부여해 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헌법 밑에 있는 법이나 법령이 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 폐기되거나 수정해야겠죠. 그 역할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헌법 같은 그러니까 법의 어떤 실정법의 이념이나 철학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 자연법이고요. 이 자연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죠? 스토아 험 스토아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죠. 예. 요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법에서는 뭐가 강조되냐면 형평의 원리가 강조돼.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근데 왜 정근대 시대 때는 어떤 계급 간의 차별이 당연하게 있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기 메소포타미아 법률도 있고 중국의 법률도 있고 그다음에 계급 간의 어떤 차별은 인제 차별적으로 정했는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로마 시대 법은 특이하게 형식적으로 볼 때 법 아래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는 거 형평성을 되게 강조해. 어 그래서 이게 인제 좀 근대법하고 좀 유사하죠. 물론 이제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는 권력을 이제 고유하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볼 때는 되게 형평을 강조했다. 법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는 걸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보편적인 걸 상당히 강조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제 자연법 사상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는 인제 그 후에 게르만법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어. 게르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족하고 평민 간의 어떤 차별적인 법정이 일어나는데 로마법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야. 물론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자연법의 어떤 보편성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정이 있죠. 요거는 동로마 제국 때 넘어가죠. 그래서 유스타누스 황제가 집대성했기 때문에 유스타누스 법정, 로마법도 대전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건국 대전 같이 이런 거하고 보시면 돼요. 보통 대전은 이제 이렇게 보면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법을 정리한 거잖아요. 유스타누스 법전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법률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법들이 인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게 서로 간의 법 간의 어떤 충돌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좀 조절하고 그다음에 또 인제 법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서 일종의 추상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유스타니아누스 법전이고 이게 이제 뭐냐면 로마법 대전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방대한 양의 사례가 축적됐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기본 원칙에 따라 간소화시켰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인제 여러 사례들을 보고 '아 이건 절도죄, 이건 폭행죄.' 이런 식으로 이제 추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전화시켰다,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로마법 대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07 년인가 08 년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업적 중에 인제 로마법 대전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동로마 할 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할 때 다시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연법 철학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서 뭐 간단히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자연법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해 놨어요. 자연법 관련된 내용.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그래서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는 한국의 불법적인 보편법 모두 현실적인 구체적인 실정법의 상위법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법칙을 구비하고 있다. 예. 그래서 자연법 관련된 내용이 있고 사회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보세요 요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과 토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건축과 토목. 자 보면 아이고. 자 논마의 실질적이고 이제 실용적인 목적을 알 수 있는 또 대표적인 건축과 토목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토목은 인제 사회 간접 자본 관련된 도로나 교량이나 다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 건축은 이제 집을 이제 짓는 걸 건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특징은 로마인들의 어떤 실질적이고 인제 현실적인 모습이 제일 반영됐고 그리고 제국의 통치의 원활성을 위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도를 만들죠. 뭐 아피아가도 같은 그런 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건축 양식을 먼저 보면 그 그리스 말기 때 코린도 양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코린도 양식은 그리스 말기 때 인제 나타난 양식이지만 실제 로마에서 더 많이 사용했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열주와 원형 아치 열주라는 것은 인제 기둥을 쭉 나열하는 거고 원형은 아치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건물을 근데 정근대 시대 때 건물 보면 이 아치형이 많은데 제가 인제 예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 아치형이 뭐가 왜 이렇게 많냐면 중력을 뭐냐면 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력을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것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그 양식이 아치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자 하여튼 그다음에 돈형 지붕 양식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력을 내려받는 걸 좀 하중을 좀 낮추기 위한 거고 그다음 그리스 기둥 양식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했다. 요게 좀 눈여겨볼 거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공법을 양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5 층, 6 층짜리 아파트 물론 지금처럼 철근에 이제 이렇게 섞어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를 만든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콘크리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만들었고요. 이 아파트를 만들었다는 게 왜 기원전 2 세기는 어느 시대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그 초기 국가들 있잖아요. 그때 등장할 때 이미 이제 그 로마는 아파트를 만들고 상영했다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것이 이 콘크리트 기법 때문이야. 그래서 이 콘크리트 기법은 로마 때 발견했는데 중세 시대 때 잊어먹었다가 근대 시대 때 다시 뭐냐면 복원해 갖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 로마의 콘크리트 기술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예. 요게 인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 로마인들은 오래전부터 석회와 모래에 물을 섞은 석회 모르타를 이용했다. 기원전 2 세기 때 베수비우 확산 근처 포추올리 지역의 하산자들 석회 모르타를 섞은 포출리나라는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제가 이거 공학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콘크리트는 돌보다 이제 가벼우면서 튼튼하고 값도 저렴했고요. 이 때문에 당시 로마의 판타온 시절 콜로세움, 개선문, 그다음에 수도교, 성벽, 주택, 어 도로 등을 건설하는 등 콘크리트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뭐 5-6 층의 아파트 같은 걸 만들었어요. 물론 자주 무너져 가지고 문제긴 했지만 자 하여튼 콘크리트 기법을 이용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토목 같은 경우에는 군사 행정 목적으로 군사도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아피아로 프라미노스 미니우스로 이렇게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만든 사람. 그래 갖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냐면 대규모 이제 도로 건설했고 근데 이런 도로들은 로마가 처음 만들었던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주로 그 아시아나 그다음 페르시아도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건축 기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군사용을 이용했지만 요게 군사 행정뿐만 아니라 상업 도로도 또 이용했어요. 왜냐면 평상시에는 좀 상업적으로 이용했겠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수도라고 했는데 이 수도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인제 보시면 이렇게 있죠. 예. 이거야 이거. 이게 물이 통하는 길이야. 그래서 물과 그 로마인들은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생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 상수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끌어들이는데 물이 끌어들여서 이걸 이용해 갖고 뭐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사용하고 여기 목욕탕도 사용하고 여러 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이제 수도를 이용했는데 이 수도가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이 있고 마을이 인제 이렇게 있으면 산에서 물이 쭉 내려오죠. 그래서 이걸 수도교로 놔. 그래서 산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는 방식.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숲을 만들고 그 밑에는 또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도 다리로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 숲을 만들었다. 그 상수 시설을 이용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다 보니까 지금도 이런 다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일부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밑에 인제 뭐냐면 도로 까는 기술도 있죠. 요런 것도 인제 있는데 요건 뭐 로마에서 인제 만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앞에서 이제 아시아나 페르시아에서 이런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로마가 흡수해 갖고 좀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로마의 문화를 이제 종합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야.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건축과 토목 같은 것들이 상당히 발달됐다는 거 이렇게 이제 해서 좀 정리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로마의 종교와 이제 기독교 전파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로마의 종교와 기독교 전파인데 자 로마의 종교를 좀 이렇게 특징을 보면 공화정에서 제정 초기 때까지는 대개 그리스 신을 라틴화 시켜 갖고 숭배를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우스 같은 걸 주피터 이렇게 이름만 바뀌어서 숭배한다든지 그리고 있고 제정 초기 때는 좀 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도왔죠. 그래서 이제 황제들이 신전과 제단을 건립해서 황제 숭배를 조장했는데 이걸 거부하는 집단들이 있죠. 이게 인제 기독교야, 기독교. 예. 그래서 기독교 집단이 거부하다 보니까 박해의 원인이 돼요, 이것 때문에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제정 중후기 때 인제 종교 넘어갈게요. 이 중후기 이렇게 근데 네. 그러니까 재정기 전반적으로 보면 되겠다. 재정기 초기부터 후기까지 이제 보면 자 이때 인제 특히 재정 중후기 때 보면 돼요. 이제 초기 때부터 도입해서 중후기 때 인제 확산되니까 자 정치와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인제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돼. 앞에서 얘기했지만 주로 인제 지식인들은 철학에 미탁하죠, 마음에 의하는. 플라톤 철학이나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중들은 요거는 고상하고 이제 이해하기 힘드니까 주로 인제 종교에 위탁하는데 정통 종교 외에도 그 당시 이제 민중들이 많이 믿었던 게 동방 종교들 좀 뒤에 하지만 동방 종교들과 그다음에 또 기독교도 넓게 보면 동방 종교의 일종의 일환이에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있는데 동방 종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 갖고 동방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그 디오니소스 노마 신의 노마명의 바카스 이렇게 있는데 디오니소스는 엄밀히 말하면 동방 종교는 좀 그런데 약간 그리스풍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지만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오리엔트 비이 종교. 예. 비이 종교는 인제 뭐 비밀스러운 의식 같은 걸 그걸 주로 하는 종교인데 그래서 소아시아의 키베라,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들 그다음에 미트라교 이란 지역의 페르시아 쪽에 건너온 거죠. 그래서 주로 이시스 여신 같은 경우에 여자들의 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트라교 같으면 주로 인제 남성이나 군인들의 인기가 있다. 근데 이 미트라교 같은 경우에는 일신교예요, 일신교. 태양신. 알게 모르게 이게 기독교에 영향을 줬다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12월 25 일이 이제 그 누구 탄생 예수 탄생이라고 하죠. 이걸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책이 없어. 이 12월 25 일이 그 뭐 예수님 생일 태어난 날이라는 거 없어요, 탄신이라는 게. 그렇지만 인제 그 후대에 이게 만들어진 건데 만들어진 여러 가지 설이 있어.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미트라교 있죠. 미트라교의 인제 신자하고 미트라교를 믿으면서 기독교를 같이 믿는 신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미트라교 탄생이 12월 25 일이니까 얘네들이 인제 탄생일에 여기 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이제 미트라 탄생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예. 그래서 하여튼 초기 기독교에 영향을 줬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동방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냐. 일단은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야, 이런 동방교가. 제가 여기 밑에다 적어 놨는데 자 여기 보면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이뤘다. 교양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비슷하냐면 선종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종을 이해해야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성령을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런 역할. 그래서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고 동방 종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원래 기독교 자체가 이제 동방이었으니까 크게 보면 또 기독교 자체도 동방 종교의 하나의 일종이죠. 예. 자 그래서 예전에 동방 종교 관련된 내용들 뭐 미트라교나
그다음에 이시스, 키베라 뭐 이런 그 종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기독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크리스토교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명칭을 인제 좀 볼게요. 이걸 좀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크리스토교는 인제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종교 크리스찬이라고 좀 하는데 이걸 한자로 음치하면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 네.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개신교하고만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실제 쓰는 건 이제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개독할 때 좀 개신교를 좀 비하할 때 이렇게 개독이라고 하면서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인제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엄밀하면 이게 정확한 용어가 아니죠.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일종의 개신교인 거야.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카톨릭이라는 종파가 있죠. 그다음에 그리스 종교도 있고 그리고 인제 여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뒤에 나왔지만 개신교 계열도 인제 종교 있고 그다음에 뭐 아르메니아 인제 뭐냐면 그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코tun교도 있고 뭐 등등등 동방교회도 있고 다양한 그 세력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이제 예수를 이제 뭐냐면 믿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통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여기에 한정되고 카톨릭이나 그리스 종교에 한정 이렇게 이게 어차피 초창기 때 인제 유럽의 인제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예. 자, 그러면 기독교의 모태를 이뤘던 그 뭐냐면 종교가 그 유대교죠. 유대교에서 갈려져 나온 거잖아요, 기독교가요. 그러면 인제 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갈려져 나오냐. 일단은 유대교는 너무 율법주의야. 예. 근본주의야. 그리고 평화표한 종족주의.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누구만 생각해요? 지금 유대인만 이제 보편성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다르죠. 민족에 상관없이 그리고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그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성이 인제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 말처럼 이런 보편성과 함께 노마 제국 보편 제국인 노마 제국의 침해에 의해서 확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유대교에 인제 관련된 내용은 서양사 강좌에 많이 나와. 뭐 유대교 안에서도 뭐 여러 파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유대교의 여러 파들을 공부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기독교 중심으로 보세요 그냥. 예. 자,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인데 이 사람은 인제 십자가의 처형을 받죠. 그러다가 사흘 만에 인제 부활해 갖고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믿은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인제 로마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그때 인제 그 뭐냐면 기독교가 로마에 진출하여서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이유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기출 문제에서. 일단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요. 네. 이거.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라서 이제 못하겠다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초창기 때 기독교는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병역을 거부했어.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야간에 몰래 모이는 것들 사람들이 의심했었고 마술인데 이 마술이 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서양사 강좌에 있는 내용인데 아마 얘네들이 이제 모여 가지고 초창기 때 이제 기독교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기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작업 같은 걸 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외부 사람들 볼 땐 마술로 인제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 오해죠. 그래서 인제 이런 이유로 이제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시기마다 박해를 받는 이유가 쪼금씩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럼 박해의 역사는 언제부터 출발했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네로부터 출발하죠, 네로. 그래 갖고 이제 네로 때 이제 앞에서 이제 노마가 왜요? 그 당시 이제 재화제가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네로가 자기가 의심받으니까 그 피하려고 이제 박해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도미티아누스 때 기독교 신자들이 유대인을 납부하지 않고 무신론을 해야 된다고 이유 박해. 왜냐면 그 당시 초창기 때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유대교를 동일하게 냈어요.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세를 납부하도록 했는데 그럼 기독교도 인제 유대교의 일종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세를 내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 못 하겠다." 하면서 하니까
뭐냐면 박해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때부터 이 박해하고 나서 아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좀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이제. 예. 그 후에. 자, 그다음에 티라누스 때인데 이 티라누스의 박해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시험 문제에. 그래서 서양사 강자에 있는 내용이야. 강자. 그래서 서양사 강자가 최근에는 안 나왔는데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몇 년 전 한 20 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4-5년 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때 인제 나왔어요. 그때 인제 이 근에 나오고 안 나왔어 또. 그래서 이제 서계 위주로 내는 것 같은데 지금은. 자, 이 티라누스 때 인제 그 박해는 뒤에 이제 디오클레티우스 박해는 되게 적극적이었는데 강력했죠. 근데 티라누스 때 박해는 소극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 뭐 수색까지 잡지 말고 주민이 고발할 경우만 재판에서 인제 처형해라. 그다음 고발당한 기독교인들이 "나 배교하겠다. 기독교 더 이상 안 믿겠다." 하면 "그냥 용서해 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그 앞에 디오클라티누스의 박해보단 좀 더 소극적이다. 이렇게 소극적 박해 이거 관련된 키워드 해 가지고 특징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속주 촉독인 플로니우스와 그다음에 항제했던 트라이누스 간의 이런 문답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폐하 저는 그들의 범죄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범죄 성격이나 그들에 대한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조사를 얼마나 깊이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독교 신도인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자백하면 저는 즉각 그들은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옳은지를 물어봤어. 그래서 인제 답변을 해준 거죠. "기독교 신도들은 기하의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 이런 성격을 지닌 모든 사건에 대해서 획일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나오는데 "기독교 신도들을 찾아내서 애쓰지 마라. 그냥 숨어서 뭐 교회를 뭐 믿든 말든 알아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재판에서 처형하고 이들이 뭐 배교할 경우에는 그럼 용서해 줘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트리아노스 때는 나름대로 인제 뭐냐면 좀 소극적으로 했다. 근데 인제 이때 인제 본격적 박해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 디오클레티우스 바로 전에 데키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좀 약간 듣보잡 황제인데 데키우스 때부터 인제 뭐냐면 체계적 그리스의 파괴에 일어났고 기독교 박해의 절정을 이뤘던 황제가 디오클레티우스 황제였대요. 예. 이게 로마 시대 때 그 뭐냐면 최대 박해죠. 그래서 디오크라티우스 때 밖에 왜 이렇게 뭐냐면 심했냐. 그걸 인제 좀 이렇게 심화교주에서 인제 좀 보면요. 일단은 그 로마가 이 당시에 쇠퇴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쇠퇴했냐. 그거는 이제 대중이 정통신 대신에 기독교와 신비주의 같은 그 정통적 믿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정통신이 뭐냐면 어 분노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 박해의 어떤 그 원인을 찾았던 거죠. 그래 갖고 인제 그 노마의 세트의 원인을 전통교를 숭배하지 않는 걸로 돌렸고 그 때문에 정통적인 그 신들이 열받아 가지고 노마를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해서 이제 노마 신들의 어떤 분노를 좀 무마시켜 줘야 된다는 좀 우리 입장에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인제 박해를 했는데 자, 그때 이제 박해 내용을 보면요. 이거 11 년도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좀 외워 두세요. 자, 여기 보면 교인들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교회와 집회소를 파괴하고 성경과 제기를 소각시키고요. 그다음 신자로부터 모든 간직을 박탈하고 자유민인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박탈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누스 박해가 상당히 심했다. 그리고 그때 인제 그 뭐 기독교를 잡아서 저기 뭐냐면 콜로세움 같은 데 이제 던져 가지고 어 며칠 동안 굶은 사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사자 같은 맹수들에게 먹잇감을 줬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하고 있고 그냥 먹히는 거야, 저항도 없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킥킥대고 웃고 막 떠들어대지만 사람이란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어근을 끌면 100명 중에 99 명은 막 욕하고 있지만 한 명은 그 속에서 뭐 비웃으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되 저렇게 맹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를 하냐 죽는 가운데.' 그래서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한두 명이 인제 또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에 가서 한번 봐. 그러면 그중에 상당수가 또 기독교를 믿게 되고 기독교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박해를 받게 받을수록 억울을 끌게 되고 오늘 간종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 세력을 오히려 더 늘리는 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디오클라티우스 황제였다면 이런 짓을 안 하고 그냥 무시를 하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완전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물론 이제 제가 디오클라티우스 이제 오해하실 것 같으신데 디오클라티우스 박해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저도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인제 "기독교에 좋은 일만 시켰다."라고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고 자 요 관련된 내용들 제가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디냐면 여기 이제 어디야 티라누스 관련된 서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분석 내용이에요. 예. 자, 플라니우스 이 사람 총독이죠. 기독교 신자들이 사형시킨 후에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를 황제가 판단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자, 티라누스 황제는 답신에서 기독교 자체가 불법 종교라는 점을 동의하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사형시킨 플라니우스 조치가 절절한 걸 인정해 줬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기독교 처벌의 기준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을 수색해서 처벌하지 말고 소극적인 거죠. 주민이 고발될 경우에만 재판에서 처벌해라. 두 번째는 익명으로 제기된 고발은 무시해라. 이거 마음에 들어. 네. 그래서 저도 뭐 익명에서 뭐 어떤 글 삭제해 달라고 하면 개무시하거든요. 심지어는 강퇴시켜.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돼. 자기가 어떤 글에 대해서 삭제를 해 달라고 주로 강퇴하면 자기 드러내고 해야지. 어? 그런 식으로 익명으로 이렇게 요청하면 되게 뭐냐면 이게 뭐야 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지금 자기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냐. 예. 그래서 이거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익명 게시판에서 남을 비난 어떤 거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이거는 삭제를 요청하면 자기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드러내 놓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세 번째로는 고발당한 기독교인들이 뉘우친다면 사형시키지 마라. 용서해 달라. 용서하라는 거고 얘는 기독교 신자들이 이웃에게 고발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온건적 소극적 박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오클라티우스의 황제 때의 박해와 좀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예. 자,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듯이 데키우스 때는 이런 온건한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인을 적극적으로 색출하여 완전히 박멸하는 정책을 취했다. 적극적인 박해와 정책은 후에도 디오클라리스 황제, 갈라디우스 황제도 계승했다. 그러나 갈라디우스 황제가 오랜만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력을 줄어들지 않은 걸 보고 갈라니우스 황제는 이제 자신의 정책이 실패함을 깨닫고 박해를 중단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박해를 중단했다는 것이 기독교를 공인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제 내버려 뒀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뒤에 즉위한 무슨 황제냐면 이제 아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밀라노 칠령을 내려 가지고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을 했잖아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인데 자 거기에 보면 기독교 공인과 국교를 볼게요. 여기 밀라노 칠령이 있는데 밀라노 칠령 요거는 밀라노 칠령 자체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니카노스가 인제 속주 총독에게 이제 부여된 그런 관련된 서한이에요 그냥. 예. 요걸 바탕으로 밀라노 칠령이 내려진 건데 자 이 내용을 보면 황제 콘스탄스와 내가 인제 제가 잘못했어요. 예. 밀라노 칠령은 요 내용이 아니라 이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칠령을 내렸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와 관련돼서 그 당시 공동 황제였던 니키니우스가 있어. 니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공동 황제로 초창기 때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때 뭐냐면 속주 총독에게 보낸 서한이다. 그런 내용이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건데 예문에 나왔나? 기억이 안 나네. 이 교과서에서 제가 발췌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볼게요.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나왔다. 예 나왔어. 여기 가로치고 물어본 적이 있었죠. 자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내가 여기 이렇게 하면 니키니우스죠. 자 공공의 안전과 어 안 안녕과 안정에 대한 모든 일을 협의했을 때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충분히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일 중에 가장 먼저 신에 대한 외경심을 견지하는 일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기독교 신도와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자유를 부여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타 종교에 마찬가지로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줬다.
참고로 인제 종교 로마는 상당히 종교의 자유가 있죠. 기독교 제국은 되게 허용적이었어.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인제 그냥 "믿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인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니키니우스는 처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하고 공동 통치를 했다가 이들 간에 또 위견이 인제 대립되고 결국에는 이게 니키니우스가 콘스탄티누스에서 제거당하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그 밀라노 칠령의 내용을 보면요. 일단 로마 카톨릭을 인제 교회를 공인했고 그리고 모든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과 자유를 허용해 주고, 그러면 당연히 카톨릭도 인제 허용해 주는 거죠. 게다가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를 조직할 권리를 포함한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기독교 탄압 시기에 몰수한 교회와 재산을 반환하고 이에 따라 국가에 충분한 보상한다. 그 내용이야. 이 밀라노 칠령 내용이. 그래서 미더 밀라노 칠령의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 우리가. 로마 카톨릭 공인. 근데 두 가지 쓰려면 약간 인제 그렇죠. 요거는 좀 말을 좀 약간 늘린 거고 요걸 쓰시면 돼요, 요걸. 그래서 인제 기독교 탄압 시기에 몰수한 교회의 재산을 반환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보상한다. 요 내용들. 왜냐 기독교가 이제 불법 단체 때는 막 약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상을 줄 필요가 있겠죠. 공인을 해 줬으니까.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88 번입니다. 예, 88 번이에요. 자,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왜 기독교를 공인했냐. 일선에 보면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초창기 때 막 내전을 벌일 때 그 당시 이제 꿈속에 천사가 내려와서 뭘 줬냐면 십자가를 줬다고 해요. 그 십자가를 내걸고 싸우면 크게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부대 앞에 이제 깃발로 십자가를 내걸고 싸우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적이 물리쳤다. 그 내용이야. 근데 이거는 기독교 공동체 내용은 이제 일종의 전설이고 그대로 믿을 수 없죠, 그걸. 예. 그래서 인제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는 왜 기독교, 친기독교 정치를 했냐. 참고로 콘스탄티누스는 그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는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뭐냐면 기독교를 개종했지만 그 살아생전까지는 그 일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거는 이제 죽을 때 꼴깍꼴깍할 때 자기도 인제 죽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인제 그때 가서 기독교를 믿었던 거야. 기독교 신자가 된 거고 그전까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어, 이 사람도. 근데 왜 친기독교 정치를 했냐?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지, 정치 목적. 왜냐하면 인제 일단 기독교 세력이 너무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밖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10%를 믿고 있었어요. 그 위로부터 아래 위에 있는 사람부터 해서 아래까지. 그리고 이 기독교 공동체가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로마 제국 말기에 들어가면 국가 역할이 이제 축소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국가 권력이 했던 역할들을 누가 하냐? 기독교 공동체들이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렸고 거기에 또 힘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입장 볼 때는 차라리 이 세력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권한 후에도 친기독교 정책을 해서 이 세력들을 자기 세력, 기독교 세력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치료제 입각하면 인제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물론 어 한 번 쉬잖아요. 예. 그래서 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기독교에서 건너온 거보다는 기독교 자체적으로 만든 거보다는 아주 조로아스터교에서 건너왔다고 하죠. 치료제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자, 그다음에 주일 동안 공공 의무를 면제해 주고 예. 공공 의무 이렇게 붙였어야죠. 공공 의무. 죽기 전에 또 세례를 받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정책들이 뭐냐면 있었다. 특히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선례를 남긴 거야. 그래서 후대 황제들은 뭐냐면 기독교 개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서양사 강좌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인제 물론 이제 중간에 인제 뭐냐면 그 후에도 친기독교 정책을 이제 했지만 약간 이제 배교자 같은 그 황제도 나오긴 그래요. 근데 그건 무시해 버리고 자, 결국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가서야 국교화가 되죠. 그래서 이게 국교화는 공인하고 달라요. 공인은 그냥 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다는 거고 국교화라는 거는
이거 종교 외에는 믿지 말라는 거야. 예. 탄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이제 기독교를 믿었다. 탄압을 받는 거죠. 그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기독교가 탄압을 받으면서 봉인하는 그 가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교회 조직하고 이단설인데 요거 하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교회 조직 이단설 그다음에 또 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관련된 내용하고 중세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